만나면 좋은 친구 광주문화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뉴스의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혜진입니다. 9월 24일 화요일 뉴스의 광장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약 30분 전부터 미국 뉴욕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곧 만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김포의 돼지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세 번째로 확인됐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어젯밤까지 11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부의 일종이라고 주장한 류석춘 교수에 대해 연세대학교가 강의를 중단시키고 공식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노래방에서 여자 초등학생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여중생들이 전원 검거돼 소년 분류 심사원으로 넘겨졌습니다. 뉴스의 광장 잠시 뒤 계속됩니다. 질병의 고통을 멀리합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추구합니다. 이름을 알리기보다 품질을 앞세우며 전문 의약품 개발에 땀 흘려온 환인제약. 당신 곁에는 언제나 환인제약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이 부러웠습니다. 그들의 자금력, 인력, 정보력 이런 것 없이 사업한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이었을까요? 중소기업 사장님들 이제 박스를 여십시오. 디지털 경영 지원 플랫폼 박스. 기업 해볼만 하실 겁니다. IBK 기업은행. 뉴스의 강장 먼저 한미 정상회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조금 전 한미 정상회담이 시작됐습니다. 당초 6시 15분부터 시작될 예정이던 한미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이 늦어지면서 예정보다 20분가량 늦게 시작됐는데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본격적인 회담에 앞서서 취재진들 앞에서 모두 발언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조만간 3차 북미 정상회담 준비 실무 협상이 시작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히고요. 3차 북미 정상회담은 세계 사적인 대전환과 업적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면 비핵화의 새 질서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특히 한미 동맹이 위대한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며 북한과 좋은 관계를 이끌어 가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자가 북한에 대해서 먼저 미국이 유엔이 제재를 해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즉답은 피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국의 군사장비 구입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논의를 할 것이라며 한국은 미국의 최대 군사장비 구매국이며 한국과 미국은 그동안 굉장히 잘 논의를 해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이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숙소인 뉴욕의 인터컨티넨탈 바클레이 호텔로 찾아왔습니다. 문재인 트럼프 두 대통령의 만남은 이번이 9번째고요. 특히 두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미 실무협상 진전 방안, 북미 정상회담 방안을 집중 협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서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파 볼턴 보좌관을 경질하면서 새로운 방식을 언급하고 북한 이를 적극 활용했는데요. 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미국은 안전보장이나 제재 해제 문제 등 모든 것에 열린 자세로 임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혀서 완전한 비핵화라는 원칙하에서 유연한 해법이 모색될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에 앞서서 유엔 총회에 참석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이 곧 있을 수 있다고 강조를 했고요. 또 지난해 6월 1차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엄청난 성공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소식은 워싱턴 박성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유엔 본부에 도착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언제 만날 것이냐는 질문에 곧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구체성은 없었지만 같은 말을 3번 반복했습니다.
3차 정상회담이 올해 안에 언젠가 있을 수 있다고 한 최근 발언과 같은 흐름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이나 일정을 밝힌 것이 아니라 이달 말로 예상되는 북미 실무 협상을 앞두고 대화 분위기에 힘을 실으려는 모습입니다. 이런 분위기는 유엔에서 열린 종교자유에 관한 행사에서도 감지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피츠버그 유대교회당 테러와 뉴질랜드 이슬람 사원 총격 등을 종교자유 침해 사례로 꼽으면서 북한은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펜스 부통령도 중국 공산당의 기독교 선교사 구금, 위구르 자치구의 이슬람교도 투옥 등을 지적했지만 국무부가 국제 종교자유 보고서에서 매년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해온 북한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파키스탄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는 여러 가지 일로 자신이 노벨 평화상을 받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 유엔 총회에서 연설할 예정인데 북한과 관련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 세 번째 확진 농장이 경기도 김포에서 나왔습니다. 바이러스가 한강 이남까지 확산되면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윤정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김포의 한 양돈 농장이 어제 저녁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기도 파주와 연천에 이어 세 번째 확진입니다. 최초 발병지인 파주 농장과는 직선거리로 14km, 연천과는 46km 떨어진 곳으로 엿새 만에 한강 이남까지 바이러스가 확산된 겁니다. 이 농장은 어제 새벽 어미돼지 4마리가 유산하고 1마리가 폐사하는 등 감염 의심 증상이 나타나 신고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경기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방역을 해온 농림축산식품부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우선 인력 120여 명을 동원해 해당 농가와 반경 3km 내에 돼지 3,200여 마리를 긴급 살처분하고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어제 저녁 7시 반부터 48시간 동안 경기와 인천, 강원 지역에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저녁까지 해당 지역 돼지 농장과 도축장, 축산 차량 등의 이동이 금지되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파주에선 또다시 의심 농가가 나왔습니다. 어제 저녁 6시 반쯤 파주시 적성면의 한 농장에서 돼지 3마리가 잇따라 유산하고 1마리가 폐사했다는 감염 의심 신고가 접수된 겁니다. 외가산 특이사항은 없는데 어미 돼지가 1마리 죽었는데 유산 3마리 하고 이제 두 번째 확진 판정을 받은 연천의 농장과 6.9km 떨어진 곳입니다. 방역당국은 초동 방역팀을 투입해 사람과 가축, 차량의 이동을 통제하고 긴급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농장에서 채취한 시료로 밤새 정밀 검사를 진행해 곧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윤정혜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어제 오전부터 밤까지 11시간 가까이 진행됐습니다. 조국 장관 자택 금고 비밀번호 확보와 차량 압수수색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됐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명찬 기자입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압수물을 든 상자를 들고 11시간 만인 밤 8시쯤 조국 장관의 자택을 나섭니다. 조국 가족분 PC 확보하셨습니까? 오래 걸리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이례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압수수색이 진행된 배경에는 조 장관 자택 금고 비밀번호를 확보하는 데 난항을 겪었고 검찰이 차량 압수수색을 위해 영장을 추가로 받는 과정에서 대기 시간이 오래 소요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각에서는 단순히 컴퓨터 등 전산 장비뿐 아니라 뭔가 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찾는데 난항을 겪은 게 아니냐는 분석과 예상치 못한 자료를 발견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압수수색의 범위에 대해서도 조 장관을 직접 겨냥했다는 해석과 부인 정경심 교수 소환 전 추가 증거 확보 차원이라는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조 장관이 출근한 뒤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는 점과 조 장관의 휴대전화는 압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 교수 관련 혐의에 대한 자료 확보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법원이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허가했다는 건 압수수색 대상이 조 장관이든 정경심 교수든 혐의를 어느 정도 인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MBC 뉴스 임명찬입니다. 황우혜진 앵커가 진행하는 MBC 뉴스의 광장입니다. 조금 전에 경기도 파주에서 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진됐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경기도 파주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다시 확인됐습니다. 추가로.
네, 다음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부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류석춘 교수에 대해서 연세대학교가 강의를 중단시키고 공식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류석춘 교수는 입장문을 내서 자신의 발언이 잘못 전달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공 강의에서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에 비유하고 여학생에게 궁금하면 한번 해보라며 성폭력성 발언까지 했던 연세대 류석춘 교수. 류 교수의 연구실에는 항의 메시지가 쇄도했습니다. 학생들이 포스트잇에 부끄러운 줄 알라는 등의 글귀를 적어 연구실 문에 붙인 겁니다. 류 교수의 사과와 학교 차원의 파면을 요구하는 대자보와 성명문도 이어졌습니다. 파문이 확산되자 연세대는 해당 강의에서 류 교수를 배제하고 대체 강사를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학내 윤리인권위원회도 공식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윤리인권위원회에서 대자보 내용을 중심으로 공식 조사를 시작하였고 추후 철저한 조사를 통해 대처해 나갈 예정입니다. 류 교수는 입장문을 내고 위안부 논쟁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자신의 발언이 왜곡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학생이 한번 해보라는 발언은 직접 조사를 해보라는 의미였지 매춘을 권유한 게 아니라는 해명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어이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녹취를 5번 넘게 들었고 이 발언은 무조건 성희롱 발언이고 더 이상 해석의 여지가 없다. 이런 가운데 한 시민단체는 류 교수를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성희롱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 최근 일본에서 활동하는 제1교포 변호사들을 상대로 극우 성향의 일본인들이 무더기로 징계 청구를 쏟아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1교포 변호사 30여 명에게 3만 건의 징계 요구가 빗발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홍의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1교포 3세인 김철민 변호사는 지난 2017년 11월 자신에 대한 징계 요구가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일본인 960여 명이 김 변호사를 징계하라고 도쿄지방변호사회에 청구했다는 겁니다. 극우 성향으로 추정되는 이들 일본인은 김 변호사가 제1교포들의 권리를 위해 활동해왔다는 걸 징계 사유로 꼽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징계 청구는 지난해 4월 기각됐지만 김 변호사는 여전히 징계를 청구한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국을 위해서 그런 인권 옹호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이력행위다 라는 주장을 그냥 담담하게 쓰고 있어가지고요. 좀 당황스럽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징계 청구를 당한 제1한국인 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는 전체 130명 가운데 30여 명에 달합니다. 징계를 요구한 이유도 갖가지입니다. 지난 2017년 제1한국인 변호사 2명에게 청구된 징계 청구서입니다. 이들이 위법인 조선인 학교 보조금 지급 요구 성명에 찬동했다며 2중 3중의 확신적 범죄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징계 요구 대상엔 같은 해 일본 가와사키에서 혐한 시위를 중단하라고 가처분 신청을 낸 제1교포 변호사들도 포함됐습니다. 무더기 징계 청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는 일본 변호사연합회와 협력해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홍기표입니다. 어제 오후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신고가 접수된 경기도 파주 적성면 농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추가 확진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경기도 파주 그리고 연천 그리고 경기도 김포 농장에 이어서 네 번째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 확진된 사례입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어젯밤 음주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승용차가 역주행을 하다가 국도로 진입해서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나서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이 다쳤습니다. 김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도 한가운데 차량 2대의 앞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진 채 멈춰서 있습니다. 사고가 난 건 어젯밤 10시쯤 울산 북구 산화동의 한 도로에서 정면 충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60대 남성이 숨졌고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에어백도 다 터지가 있었고 그다음에 상대편 차가 정면으로 마주쳤기 때문에 본네트가 상당히 다 빠져가 있었고 가해 차량 운전자 40대 A씨는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 음주 단속 중인 경찰차를 발견하고 역주행해 도주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차를 피해 달아나던 차량은 역주행을 하다 이곳에서 마주오는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음주 단속을 하기 위해서 거기 주변에 순찰차 우리 교통연행차가 있는데 그걸 보고 도망을 간 거죠. 경찰은 가해 차량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체포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문희입니다. 네, 이어서 간추린 뉴스 이하나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경기 수원의 한 노래방에서 여자 초등학생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여중생들이 전원 검거돼 소년분류 심사원으로 넘겨졌습니다. 수원 서부경찰서는 중학생 A양 등 가해자 7명을 폭행 혐의로 검거했다며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동행영장을 발부받아 소년분류 심사원에 신병을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년분류 심사원은 비행 청소년을 위탁받아 수용하는 법무부 소속기관으로 법원은 청소년이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 그 심각성을 판단해 소년분류 심사원 위탁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앞서 A양 등은 지난 21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의 한 노래방에서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 1명을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폭행 장면이 찍힌 영상이 SNS를 통해 확산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내년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첫 회의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서울에서 열립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동안 한국의 분담금을 대폭 올리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어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대대적인 증액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인상만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협상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서울시와 경찰이 상습 체납 차량과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일명 대포차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시행합니다.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직원 470여 명을 투입해 오늘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2회 이상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3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미납된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입니다. 또 일명 대포차에 대한 집중 단속도 함께 진행됩니다. 서울시는 단속에 적발되면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강제 견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악화된 한일 관계 속에 제주 4.3 사건 희생자에 대한 추도식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 대마도에서 열릴 전망입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4.3 사건 당시 희생자들의 시신이 많이 떠내려왔던 일본 나가사키현 스시마시에서 오는 29일 양국 시민단체들이 합동 위령제를 주최합니다. 위령제 참석자들은 스시마 북부에 있는 4.3 사건 희생자 공양탑을 참배할 계획인데 일본 측 시민단체 관계자는 마음을 하나로 모아 평화와 우호를 생각하는 기회로 삼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삼성전자의 첫 폴더블 폰 갤럭시 폴드가 오는 27일 미국에서 출시된다고 미국 CNBC와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지난 6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출시된 갤럭시 폴드는 18일에 영국과 프랑스, 독일, 싱가포르 등 4개국에 출시되며 준비한 물량이 모두 팔리는 매진 행렬을 이어갔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한때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6도, 전주 25도 등 전국이 23도에서 27도 사이로 아침보다 10도 정도 높겠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은 14도입니다. 화요일 뉴스의 광장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점토벽돌, 친환경, 수질정화, 건축외장재 분야 전문기업 세라코, 광주 전남 유일의 점토벽돌 제조회사 세라코, 창조와 혁신을 선도하는 명문기업 세라코가 건축 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고객과 함께 행복한 내일을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나주 061-331-9000번 세라코. 가드레일, 중앙분리대, 교량난간, 방음판 전문 제조기업 가스코. 전 임직원이 장인정신과 사명감으로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조와 혁신을 주도하며 고객에게 신뢰받는 기업 가스코가 해내겠습니다. 화순 061-370-2056. 상무와 수완이 가까운 프리미엄의 중심 무진로 지나리체 리버뷰가 옵니다. 무등산 영산강 특급 조망 원스톱 중심 생활을 누리는 명품 중대형 무진로 지나리체 리버뷰 062-223-0002 진화건설. 낭만 항구 목포를 즐기는 색다른 체험 목포 해상 케이블카. 눈앞에 다도해가 펼쳐지는 황홀한 해상 파노라마. 유달산과 고화도를 잇는 3.2km. 40분간의 짜릿한 즐거움이 시작됩니다. 목포 해상 케이블카.
교차로 모퉁이 될까 말까? 될까 말까 할 때는 되지 마세요. 파도도 잔잔한데 구명조끼 입을까 말까? 입을까 말까 할 때는 입으세요. 안전을 망설이지 마세요. 안전을 눈치 보지 마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지금 시각은 7시 20분입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동현입니다. 한미 정상회담까지 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중요한 이슈를 이번 방미 기간 동안 회복시키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오랫동안 분단의 아픔과 갈등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중심의 이분법적 냉전 체제가 이미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체제 속에서 사는 유일한 곳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백두산에서 남과 북의 주 정상이 손을 맞잡고 환하게 웃던 그 모습, 이제 우리도 서로에게 겨누던 총뿌리를 거둘 수 있다는 기대로 충만했던 때가 바로 1년 전인데요. 이후 한 발짝도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그리고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문제가 좀 더 쉽게 풀렸으면 하는 마음, 온 국민들이 갖고 있는 바람일 겁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 시작합니다. 오늘은 전국에 파란 하늘이 드러나고 쾌청한 날씨겠습니다. 현재 아침 기온은 제법 쌀쌀한데요. 전국적으로 기온이 14도가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광주가 26도, 목포가 24도, 대전과 서울이 26도를 보이면서 선선하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하늘이 맑고 공기도 깨끗한 날씨겠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더 쌀쌀하겠고요. 낮과 밤의 온도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광주의 기온은 12도, 습도는 94%입니다. 회제로 마제우체국 사거리에서 풍암 사거리 방향으로 교통량 많고요. 무진대로 어등대교에서 무역회관 방향, 어등대교 이전부터 정체 심한 상황입니다. 현재 출근길 가시거리가 200m 이하의 짙은 안개가 낀 곳이 있습니다.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고 서행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광주공항에는 현재 저시정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객들은 사전에 운항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근길 안전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좋은 아침 좋은 일자리 광주 전문 취업 어플 사랑방정 협찬 날씨와 교통정보의 신혜빈이었습니다. 뉴스 골라주는 남자 김두식 아나운서가 골라온 뉴스로 오늘 황동인의 시선집중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두식 아나운서 첫 번째로 어떤 뉴스 골라오셨습니까? 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오늘과 내일 서울에서 열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방위적으로 증액을 압박하고 있어서 매우 어려운 협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은 주한미군 운용 비용이 연간 50억 달러가 소요된다고 주장하면서 우리나라의 분담액을 대폭 증액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올해 우리나라가 부담한 방위비 분담금 1조 389억 원의 5배가 넘는 금액인데요. 연합훈련이나 스텔스, 폭격기, 항모 등 전략자산 출동 비용도 포함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미 주둔군 지휘협정이 소파에는 전략자산 전개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은 군사 건설비, 군수 지원비, 그리고 주한미군 내 우리나라 인력들에 대한 인건비 등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요구를 충족하려면 소파 개정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네. 방위비 협상 마감 시한이 석 달밖에 남지 않은 터라 사실상 소파 개정은 불가피한 상황이기에 우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50억 달러 발언은 그만큼 분담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라는 의지 차원의 발언으로 해석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에서 얼마쯤 요구할 것 같다는 그런 대략적으로 전망이 나왔습니까? 네, 미국은 내년 주한미군에 드는 비용 총액을 44억 6,400만 달러로 잡았는데요. 이 중에 군인과 군무원 등의 인건비 21억 400만 달러를 제외하고 나머지 비용 23억 6천만 달러, 우리 돈 2조 8천억 원 이상을 요구할 것이라는
정부 관계자들의 예상입니다. 네. 우리 정부는 금액이 너무 높을 경우 주한 미군 기지를 돌려받을 때 발생했던 환경 오염 정화 비용을 상계하겠다라는 입장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인상한 뒤에 이를 지지층의 성과로 적극 내세우는 구상을 하고 있을 것이란 예상이 나와 이번 협상이 더욱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두 번째로 골라온 뉴스는 어떤 겁니까? 북한이 지난 5월 이후 총 10차례 단거리 발사체를 쏘아 올렸습니다. 한데 일본이 이 가운데 최소 2번 이상 추적에 실패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낮은 고도와 변칙적인 궤도 때문에 일본의 정보 탐지 능력으로 불가능했다는 건데요. 반대로 우리 정부는 올해 모두 탐지했습니다. 지소미아 연장에 대해 일본이 민감해하는 이유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일본 정부는 보란 듯이 우리 국방부보다 먼저 사실을 발표하고 그랬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지소미아 종료에 따른 일본 내 안보 불안을 의식해서인지 의도적으로 더 서둘러 발표한 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미사일의 고도, 방향 등 핵심 정보는 없었는데요. 그래서 일본 언론들은 일본의 자체적 미사일 탐지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보도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 8월 초에 북한이 쏜 발사체는 최대 고도가 25km였습니다. 7월에 쏜 것도 최대 고도가 30km였습니다. 최대 고도가 60km 이하일 경우 레이더로 탐지하기가 어려운데 북한은 지난 5월 이후 10차례 중에 9번을 모두 다 고도 60km를 넘기지 않았고요. 또 변칙적인 궤도로 쏴서 일본이 10번 중에 2번을 추적에 실패한 겁니다. 네. 우리 국방부는 북한 미사일 탐지에 모두 성공한 상황이라 교도통신은 일본 동해상 방공에 구멍이 뚫렸다. 오는 11월에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일본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질 것이다 라고 전망하는 기사를 내놨습니다. 네, 김두식 아나운서가 오늘 골라온 세 번째 뉴스 이야기해 주시죠. 네, 최근 강아지 구충제로 암을 치료했다는 외국 암 환자의 사례가 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국내에서도 이 약이 순식간에 팔려나갔습니다. 환자나 환자 가족들 입장에서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겠지만 식약처는 그 약을 절대로 먹지 말라고 권고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강아지 구충제면 동물 의약품인데요. 약의 이름이 어떤 겁니까? 펜벤다졸입니다. 강아지용 구충제인데요. 유튜브에 이 펜벤다졸을 복용해서 말기 암을 치료했다는 미국 환자의 동영상이 올라오면서 또 2018년에 인도 연구팀이 이 펜벤다졸 성분이 암세포를 억제한다는 사실을 밝힌 실험에 대한 국제 논문이 소개되면서 국내에서도 이 약이 불티나게 팔린 겁니다. 그런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복용하지 말라고 권고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사람 임상을 거치지 않은 세포 실험 연구뿐이라 체력이 저하된 말기 암 환자에게 부작용이 발생할 것을 우려했습니다. 항암 후보 물질의 하나인 것 같기는 하지만 사람이 먹었을 때 그 안전성과 효과를 보증할 수 없다는 겁니다. 대한약사회도 유튜브 영상을 올린 환자도 펜벤다졸만 복용했던 것은 아니라며 절대 복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기존 항암제들의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살기 위해 굿도하는 마당에 뭔들 못 먹겠냐며 그 심정만큼은 충분히 이해한다라는 댓글들을 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근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곳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물티슈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생활 속 편리함으로 가려진 물티슈의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서 정혜정 리포터가 취재를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물티슈는 휴대성과 편리성이 뛰어나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는 생활용품인데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대한민국 평균 성인은 월 60회 이상 물티슈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대는 53.8%, 30대는 70.8%라는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시민들은 물티슈를 언제 사용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저는 하루에 한 10장 정도 쓰는 것 같은데 아침에 막 화장하거나 그럴 때, 손 닦을 때 그럴 때도 쓰고 핸드폰 닦을 때도 쓰고 책상 닦을 때도 쓰고 자주 쓰는 것 같아요. 가끔 변기통에 버릴 때가 있어요. 물티슈 하루에 3-4장 정도 써요. 손 찝찝할 때 아니면 더울 때 뭐 묻었을 때. 그거 화장실용 물티슈는 써봤는데 물에 녹는다길래 그냥 내렸어요. 그렇게 해서 파니까 그거 맞는 줄 알고. 하루에 한 3-4장이요. 언제 사용하세요? 대부분 청소할 때. 청소할 때 걸레 말고 그 물티슈를 사용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일단 쓰고 버리려고요. 화장실은 유리창 말고는 다른 데는 별로 쓰질 않거든요. 시민들은 이 물티슈의 편리함 때문에 자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물티슈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물티슈의 재질은 폴리에스테르계 부직포로 물에 분해되지 않는 플라스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네. 또 방부제와 같은 화학 물질까지 들어있어서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동안 물티슈에 플라스틱이 들어있다는 것을 모르고 사용하는 분들도 꽤 계실 텐데요. 플라스틱은 좀 값이 싸고 원하는 형태로 만들기 쉽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생활용품으로 우리 생활 속에 굉장히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제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 이 플라스틱 소비량 어느 정도나 됩니까? 2016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한 명당 플라스틱 소비량은 98.2kg으로 미국의 97.7kg을 제치고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생활 플라스틱 폐기물의 하루 평균 배출량은 2016년에 5,488톤에서 2017년에는 8,164톤으로 48% 증가했습니다. 네, 정부에서도 플라스틱이 환경오염에 미치는 문제들 굉장히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법도 만들고 이 플라스틱 배출 제재에 현재 나서 있는 상태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8월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시행하면서 커피 전문점 매장 내의 일회용 컵 사용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또 올해부터는 대형 마트에서도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네, 일회용 컵, 일회용 비닐봉투는 사용 금지를 했는데 실제 이 플라스틱의 같은 플라스틱임에도 불구하고 물티슈에 대해서는 별다른 현재 조치를 하고 있지 않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있습니다. 이 화장실 변기에 휴지 이외의 것을 넣으면 안 된다는 거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의외로 이게 지켜지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무심코 물티슈 등을 넣는 경우가 있는데 네. 변기를 통과한다고 해도 나중에 하수 처리장에서 일일이 사람이 빼내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광주환경공단 광주사업소 하수시설팀 나규현 팀장의 이야기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이 무심코 버린 물티슈 등의 협자물이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면서 하수처리 배관과 처리 기계를 막아 시설 가동이 중단되거나 각종 설비가 고장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물티슈를 포함해 걸러진 협자물류가 공공하수처리장 3곳에서만 약 3,900톤 정도로 이 협자물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주 2, 3일 수거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한 달에 약 70여 명이 이 협자물을 제거를 하려고 투입이 되는 셈이 되는 겁니다. 또 이로 인하여 설비의 잦은 고장이 발생되고 작년에만 약 1억 4천여만 원의 수리 비용이 발생되었습니다. 물티슈를 부득이하게 사용하더라도 절대로 변기나 하수구에 버리지 말고 쓰레기로 분리해 배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수처리장으로 물티슈 등의 유입물이 증가할수록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도 낭비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 물에 쉽게 녹는다면서 또 광고하는 물티슈는 그럼 어떻습니까? 물에 녹는 물티슈도 성분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물에 녹는다고 광고하지만 여러 장을 한꺼번에 사용해서 버리면 막히는 것은 매 한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물티슈를 포함해서 이 걸러진 이물질들은 공공하수처리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처리가 됩니까? 네, 일단은 지난해 물티슈를 포함해서 걸러진 이물질은 공공하수처리장에서만 약 3,900톤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물티슈 등 이물질들은 대부분 재활용이 불가능해서요. 매립지에 그대로 묻고 있는데요. 매립할 장소는 한계가 있는데 물티슈의 사용량이 점점 늘어가고 있어서 매립장의 수명도 단축시키고 있습니다. 네, 물티슈는 일반 쓰레기라서 일반 쓰레기로 지금 분리해 버려야 한다고 조금 전 이 광주 환경공단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었는데요. 일반 쓰레기로 분리해 버리게 되면 보통
일반 쓰레기와 같이 소각을 하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물티슈는 재활용이 어려워서 소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물티슈에는 플라스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을 할 때 또 유해 물질까지 나오고 있어서 대기 오염까지 시키고 있습니다. 네, 몹시 심각한 상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물로 흘러들어간 물티슈는 바다 쓰레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될 정도인데요. 무차별적으로 버려지는 물티슈 해마다 늘어가고 있고 해양 생태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바다로 또 흘러간 물티슈 등이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분해가 되지 않고 해양 생물들이 또 미세 플라스틱을 먹이로 착각해서 먹게 되면 이게 또 사람의 식탁으로 올라오고요. 이 지금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밥상에 올라오는 그 생선이나 조개류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고 있는데요. 미세 플라스틱은 오염물질이 흡착되는 성질이 강해서 플라스틱을 먹은 어패류를 사람이 만약에 먹게 된다면 미세 플라스틱에 붙어있는 유해 물질이 인체에 흡수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편리성을 위해서 만든 플라스틱이 결국에 돌고 돌아서 독이 돼 인간에게 돌아오고 있는 셈입니다. 네, 한 번 쓰면 재사용이 어려운 게 또 물티슈고 그래서 일회용품과 거의 마찬가지인데요. 앞으로 물티슈가 주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대안 고민이 좀 필요하겠는데요. 네, 이 문제에 대해서 광주 환경운동연합 정은정 팀장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물티슈 제품은 대부분 폴리에스테르, 플라스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물티슈가 일회용품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티슈가 폐기물 부담금 제도, 즉 일회용품으로 분류되지 않는 이유가 섬유는 제외한다라는 규정 때문인데요. 외국에서는 물티슈를 플라스틱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같이 무분별한 사용과 또 실질적인 피해를 볼 때 이런 인식 변화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작년 쓰레기 대란이나 해양 쓰레기 또 미세 플라스틱 문제까지 쓰레기 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면 생산 단계부터 판매한 제품의 재활용까지 책임지는 이런 규제가 확대돼야 되고요. 이 분리배출에 대한 교육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티슈가 분해되는 데는 무려 500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물티슈 쓰레기는 재활용이 불가능하고 환경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또 하수 처리장의 시설까지 문제를 일으키면서 인력과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티슈를 한 번에 몇 장씩 뽑아서 사용하는 시간은 고작 몇 분이지만 이런 무심한 행동이 환경 문제에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깨달아야겠습니다. 시민의식 개선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정부와 기업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좀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혜정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Get feelings between the sheets. Why am I caressing my mama's fat knees? 세상을 보는 지역의 눈. 여러분은 지금 황동현의 시선 집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임상훈의 국제 뉴스로 보는 한국 사회의 모습. 임상훈 국제문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일 간의 무역 분쟁과 관련해서 독일의 언론에서 그 근본적인 배경에 집중하는 기사를 게재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독일의 프랑크푸르터 군트샤우라는 신문이 지난 17일자 보도에서 그 무역 분쟁과 오래된 책임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는데요. 한일 간의 무역 분쟁의 원인 중 하나는 일본의 식민 지배와 그것의 청산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신문은 과거 독일과 일본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반인륜적인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지만은 두 나라가 그 이후 대처하는 방식에 있어서 명백하게 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일본에서는 전쟁과 관련한 자신들의 어두운 과거에 대해서는 항상 미국의 원자탄으로 초토화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피해자로 시야를 좁힌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원자폭탄에 의한 피해도 근본적 원인은 자신들의 침략 전쟁 때문에 빚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또 그 원인에 대해서는 은폐하려고만 하고 그로 인한 피해만 부각하려 한다. 이렇게 이해가 되네요. 네, 그렇죠. 이렇게 두 나라가 침략 전쟁 이후에 전혀 다른 태도를 보여왔던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그 전후 결과물로 이 신문은 유럽에서는 독일이 분단이 됐었지만은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분단된 게 아니라 한국이 분단됐던 차이점을 들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독일은 전쟁에 대한 책임으로 분단이 돼가면서까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렀던 거고, 그러면서 이제 제국주의 하에 체제가 완전히 붕괴되고 전혀 다른 독일이 들어섰지만
일본은 반대로 제국주의 체제가 그대로 전후에도 유지가 되었다는 것이 달랐던 점이라는 겁니다. 전쟁 책임의 주체가 계속 일본의 중심 세력으로 유지되어 있다는 그런 지적인 건데 네. 이 신문은 그러면서 오히려 분단은 한국이 됐고 그 분단 체제에서 치러진 전쟁 중에 물자 공급으로 해서 일본은 산업을 일으켜서 경제에 붕이 됐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 언론인데도 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 신문은 그 일본은 천황제를 국가 통합의 연속을 위한 상징으로 유지를 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전후 헌법의 첫 번째 조항으로 명시까지 했다. 근데 반대로 독일은 헌법에서 그 인간 존엄성의 불가침성에서부터 이 헌법을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차이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헌법의 1조에서 이미 일본의 상징으로 천황을 꼽고 있고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 보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실제로 일본 헌법의 제1조는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자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반면에 독일 헌법에 해당하는 그 기본법 제1조 1항은 인간의 존엄성은 훼손될 수 없다.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 권력의 책무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네. 이렇게 그 전쟁 후에 재건된 새로운 그런 국가의 모습에서부터 두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바로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그 전쟁 위안부, 그다음에 강제징용 노동자 문제에서 현재 보여주고 있는 일본의 태도가 달라진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 프랑크푸르터 훈트샤우 신문은 이렇게 해서 전후 일본 정부 관계자들을 통한 몇 번의 일련의 사과가 있었긴 하지만은 제대로 된 화해 정책은 없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은 65년 한일협정 당시 5억 달러의 무상 원조와 차관으로 모든 전후 처리는 마무리됐다 이렇게 일관되게 지금 주장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 점에 대해서 독일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몹시 궁금해지는데요. 네, 이 신문이요. 그 점에 대해서도 일본이 감추고 있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네. 한국을 강점할 당시 한국 징용 노동자들에 대한 배상 청구권을 일본이 거부하는 이유로 65년도 청구권 협상 당시에 모두 지불을 했다. 따라서 일본의 책임은 그때 다 면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두 국가 사이 협정과 별개로 개개인의 배상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 신문이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로 앞서 일본 대법원은 중국과도 별도의 그 협정이 있었지만은 여러 건의 판결을 통해서 중국 징용 노동자들에 대한 배상도 역시 인정을 한 바 있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유독 한국에 대해서 반인륜적인 범죄를 부정하고 전범들을 영웅화시키고 또 평화헌법의 무력화 시도를 한다든가, 그러니까 이렇게 역사 비판적인 그리고 또 역사 비판적인 사회 전시회들 이런 것들을 또 방해하거나 네. 이 피해자들 배상 요구를 거부함으로써 한국을 비롯해서 이웃 국가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 이렇게 이 신문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 사실관계만 제대로 좀 찾아봐도 이렇게 명백한 상황인데 일본만 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듯하고 있는 듯한 모습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사실 그 한일 협정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사적인 사실관계만 확인해도 이게 명백한 사안이라는 것이 드러났는데 네. 그 외에도 또 한국 현대 국제법과 관련해서도 일본의 주장이 틀렸다 이런 사실이 이제 하나가 있는데 이 신문은 그 문제와 관련해서도 중요한 사실 하나를 또 기사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강행 법규 위반이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무리 법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 절차나 행위를 하더라도 그 법이 상위의 개념, 예를 들어서 공리적인 원리라든가 기본적인 인권 문제 이런 것들을 위반한 경우라면은 그 법은 무효라는 거죠. 이 신문은 그래서 설령 1965년에 기본협정으로 모든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국제법상의 징용에 대한 배상 요구를 소멸시킨 조약은 이 강행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무효가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 기사의 마지막 문단을 일본 정부가 꼭 읽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 내용은 이렇습니다. 금전적 지원이나 법적 해석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올바른 죄의식과 책임감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진솔한 태도이고 동아시아의 안녕과 평화는 한일 간의 지속 가능한 화해에 달려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일본의 의지가 결정적이다.
이렇게 이 신문은 글을 맺고 있습니다. 네,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두 나라 이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게 적나라하게 좀 드러났는데요. 어디 하나 지적할 데 없는 그런 명기사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본이 최소한 국제적 상식에 맞는 태도만 좀 보여도 갈등 해결은 오래 걸리지 않고 좀 해결이 될 텐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소식도 좀 들려주세요. 이 조국 장관과 관련한 소식도 나오고 있는데 프랑스 언론에서 관련 기사가 나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프랑스의 유력 일간지죠. 르몽드가 18일자에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 신문은 문재인 대통령의 잠재적 후계자로 여겨지는 유명한 법학자 조국 신임 법무장관이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스캔들 혐의에 맞서서 끝없는 싸움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이 신문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하였으나 검찰 개혁에는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그래서 조국 장관을 낙마시키기 위해서 검찰 특수부 전체가 수사에 동원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국에서 검찰은 너무 강력한 권력을 보유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검찰을 개혁할 적임자로 조국 장관을 보고 있다면서 이 검찰 개혁은 앞서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도 추진된 적이 있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스캔들이라는 말이 또 의미심장하게 들리는데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전방위적 수사가 개혁에 반발하는 검찰의 조직적 움직임 이렇게 르몽드는 지금 보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런 관점으로 이제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르몽드는 그 현재의 한국의 사법 시스템은 일제시대의 잔재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민주화 이후에 한국은 그 안기부를 비롯해서 일부 기관들은 문민 정부에 의해서 통제가 이루어졌지만은 유독 검찰은 통제를 받지 않고 엄청난 권력을 보유하는 거의 유일한 기관이 됐으며 이것이 현 정부가 개혁하고자 하는 이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임상훈 국제문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은 하늘이 맑고 쾌청하겠습니다. 현재 아침 기온은 13도가량을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는 볕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10도가량 훌쩍 오르겠습니다. 낮 기온이 광주가 26도, 목포가 24도, 대전과 서울이 26도를 보이면서 선선하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청청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고요. 다만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더 크게 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광주의 기온은 14도, 습도는 97%입니다. 중앙로 중앙대교에서 금난 근린공원 사거리 방향 신호에 따라 밀렸다 풀렸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남 사거리에서 서광주 나들목 방향 고속도로 진입 차량들 길게 밀려 지나고요. 서문대로 광주대 교차로에서 송암 고가 교차로 방향 정체됩니다. 출근길 안전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좋은 아침 좋은 일자리 광주 전문 취업 어플 사랑방장 협찬 날씨와 교통정보의 신혜빈이었습니다. 한순간 흥분해서 보복운전을 한다면? 사고가 안 나도 범죄입니다. 보복운전은 단 한 차례만 시도해도 엄중 처벌받는다는 걸 명심하세요. 안전한 운전문화 만들기 현대오일뱅크가 함께합니다. 주유소는 현대 오일뱅크. 화순 더힐 314 자연친화형 설계 예술적인 감성을 담아낸 더힐 314 쾌적한 자연과 여유있는 삶의 가치를 실현하는 도시명 전원주택 단지 청정화순 더힐 314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분양문의 061-373-0314 주 우청화. 광주 남구에 8년 올전세 아파트가 공급된다는데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면 청약통장 없이 가능하대. 8년 동안 이사 걱정도 없고 세금 걱정도 없고 단지 주변 공원과 스마트 시스템으로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까지. 남구 도시첨단 남해온해뜨 10월 오픈 예정 062-382-0024 남해종합건설.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영토를 넓혀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탑솔라. 생명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변화를 준비합니다. 하늘의 태양을 땅의 태양으로 탑솔라. 안녕하세요. 국제농업박람회 홍보대사 송가인이어라. 2019 국제농업박람회가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에서 10월 17일부터 27일까지 열립니다. 농업이 바꾸는 새로운 세상 국제농업박람회로 고고!
아따 싸게 가장 깨. 귀농 귀촌 전라북도에서 답을 찾다. 1:1 맞춤형 상담 정책 주택 농지 귀농귀촌 정보의 모든 것 9월 27일 28일 양일간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 귀농귀촌 전라북도에 답이 있습니다. 2019 전라북도 귀농귀촌 상담 홍보전. 안녕하세요. 배우 한은정입니다. 광주의 가장 빛나는 자리에서 누리는 당신의 호텔 같은 삶. 말하는 대로, 생각한 대로, 꿈꾸는 대로. 당신의 삶을 대라수가 동행하겠습니다. 생각을 바꾸는 집, 백운 대라수, 어썸브릿지, 광주 383-7774, 대라수건설. MG 새마을금고 음악회, 인천, 장원, 울산, 공주, 원주, 부산, 제주, 광주, 구미, 전주, 대구, 안산, 청주까지 13개 도시에서 펼쳐지는 새마을금고 최초의 음악회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MG 새마을금고, 가까운 새마을금고에 문의하세요. 전체 관람가. 황동현의 시선집중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광주 MC 라디오 칼럼 그리고 아침 종합뉴스가 이어지고요. 황동현의 시선집중 2부와 3부는 다시 8시 10분에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광주 MBC 라디오 칼럼. 라디오 칼럼은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한국 사회의 방향과 광주 전남의 미래 비전을 찾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복지제도 이대로는 안 됩니다란 주제로 순천대학교 생물학과 박기영 교수와 함께합니다. 복지 사각지대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슬픈 뉴스가 최근 자주 보도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 첨단 제품을 수출하는 제조업 강국, 기술 강국입니다. 작년 국내 총생산 GDP 규모가 세계 12위였습니다. 1인당 국민 총소득은 36,600달러로서 192개국 중 30위를 차지했습니다. 서울 강남 지역의 1인당 국민소득은 5만 달러를 훨씬 넘기는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절대 빈곤의 허덕이다 안타깝게 일가족이 사망하는 소식들이 자주 들립니다.
지난 7월에는 40대 탈북민 여성과 5살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집에 먹을 것이 정말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지난 9월에는 대전시에서도 일가족 사망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33세 여성과 8살의 딸 그리고 6살의 아들은 집안에서 주검으로 발견되었고 43세의 가장은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두 아이들은 너무도 천진난만하고 인사도 잘해서 동네 사람들이 예뻐했다고 합니다. 간호하던 가족 환자를 살해하는 간병살인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15년간 병 간호하던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살해한 아들도 있었습니다. 50대 남성이 병든 어머니와 중증 장애인 형을 숨지게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간병살인의 배경에는 가족을 간병하는 것에 지치기도 하지만 간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할 수 없어 극빈층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도 큰 이유입니다. 한국의 경제는 서구식 자본주의를 채택한 정책 환경에서 빠르게 압축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경제사회적으로 많은 개혁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오랫동안 논쟁이 되고 있는 주제가 있습니다. 성장과 분배를 어떻게 양립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쟁입니다. 진보 진영에서는 분배 개선을 통한 분수 효과를 강조하고 있지만 보수 진영에서는 성장을 우선하는 낙수 효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은 분수 효과를 통해 노동소득의 분배를 개선해보겠다는 것입니다. 낙수 효과와 분수 효과 사이에서 정책적으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절충점을 잘 찾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부분은 국가의 사회복지 정책입니다. 한국은 조세제도를 이용한 정부 개입에 따른 소득 개선 효과가 매우 낮은 국가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전달 체계도 미흡합니다. 제도적으로 구축된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하는 것에도 인색합니다. 예산 절감 효과를 높이겠다고 다소 중복성이 있는 급여액을 꼼꼼하게 감축하고 있어서 수급자는 희망 고문의 좌절감을 겪습니다. 선진국은 외형적 경제 성장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기본권과 행복 추구권이 보장받는 정도로 평가받습니다. 한국의 복지제도 이대로는 안 됩니다. 박기영 교수는 순천대학교 대학원장으로 제16대 대통령직 인수위원과 참여정부에서 대통령 정보과학기술 보좌관을 역임했고 현재 전남도정 평가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서민 전용 대출 햇살런. 창업자금 최고 5천만 원, 운영자금 최고 2천만 원, 생계자금 최고 1,000만 원. 신용등급 6에서 10등급 자영업자, 근로자 또는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까지 서민 전문 대출 햇살런도 광주 문화신협에서 광주 266-4150. 한순간 흥분해서 보복운전을 한다면? 사고가 안 나도 범죄입니다. 보복운전은 단 한 차례만 시도해도 엄중 처벌받는다는 걸 명심하세요. 안전한 운전문화 만들기 현대오일뱅크가 함께합니다. 주유소는 현대 오일뱅크. 무더위를 날릴 시원한 소식을 전합니다. 고품격 커뮤니티 풀퍼니시드 시스템에 놀라고 살아보고 결정하는 4년 전세 선택형에 반하고 어딘지 궁금하시죠? 충장 유탑 유블레스 홍보관 오픈 중. 문의 1899-1066 유탑건설. 광주 남구에 8년 올전세 아파트가 공급된다는데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면 청약통장 없이 가능하대. 8년 동안 이사 걱정도 없고 세금 걱정도 없고 단지 주변 공원과 스마트 시스템으로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까지. 남구 도시첨단 남해온해뜨 10월 오픈 예정 062-382-0024 남해종합건설. 무등산 북쪽의 둥지를 튼 광주광역시 북구 평촌마을. 바람 한 점, 구름 한 점도 쉬어가는 이 마을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한 청정 생태마을입니다. 서산에 해가 지고 마을에 어둠이 내리면 이곳을 밝히는 또 하나의 작은 불빛. 반딧불이가 하늘에 별이 떨어져갖고 움직이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스스로 빛이 낸다니까 되게 놀랍기도 하고 다음에 또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반딧불이가 있다라고 하는 건 광주 무등산이나 이 지역의 환경이 깨끗해지고 있다. 환경이 복원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수록 귀한 산 무등산. 무등산에 사라진 반딧불이가 돌아왔습니다. 광주 MBC 캠페인 무등산을 사랑하자. 이 캠페인은 현대해상, SK 브로드밴드, 현대모비스와 함께합니다. AM 819kHz, 표준 FM 93.9MHz, 광주 MBC 라디오입니다.